자, 4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분량을 좀 보니까 4강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4강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개정세법 내용,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 이렇게 봤는데 그 외에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넣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주택 이상인 자가 9.13 대책 이후에 신규로 취득을 했는데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아무리 기준시가가 낮아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건데 이게 어떤 좀 부작용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어떤 다주택자 입장에서 임대주택 등록한 사람 입장에서 물건을 내놔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어떤 현실적으로 갑자기 좀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뭐 사업이 좀 잘 안 되거나 근데 이거를 매물을 내가 내놨는데 자 일단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걸 누가 새로 사야 되죠. 그런데 그게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신규로 내가 취득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신규로 사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혜택은 물론 뭐 이제 뭐 장특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이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뭐 8년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데 종부세 계속 합산 들어가가지고 그 세부담 커지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매수자가 없으니까. 자,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된다. 이거 9.13 대책에 나왔던 보도자료 그냥 제가 캡처한 거예요. 종부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이제는 면적 요건에 가액 요건까지 갖춰야 돼요.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면은 장투공 50%, 8년 보유 때, 그리고 70%, 10년 임대일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 100% 감면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가액 요건까지 붙여버리는 거죠. 기준 시가 6억이야, 3억이야. 사실 이 부분이 좀 되려면 빨리 됐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고가 주택인 경우라 하더라도 전용 85 이하기만 하면 장투공 50% 70% 이렇게 혜택을 받아버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거는 내가 못 받더라도 장투공이 이렇게 많이 돼버리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좋겠어요? 강남의 고가 주택 그런데 평수는 좀 작은 거 전용 85 이하짜리들 등록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기준시가까지 이제 넣은 거죠. 자, 그 내용이고요. 이것도 작년 9.13 대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인데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 5% 인상 이거를 아주 잘 지켜야 돼요. 전에는 면적 요건을 갖추거나 그냥 등록 당시 기준시가 요건만 잘 지켰다면 세제 혜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 5% 이내 인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이게 핵심이 또 됐냐면 중간에 계약 당사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5%를 다 지켜야 된다고요. 이 5%를 안 지키면은 혜택을 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은 뭐 1세 1주택 비과세 특례, 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뭐 무슨 이 경우에 이건 5% 그냥 다 들어갔어요. 소위 뭐 무슨 뭐 만병통치약처럼
뭐든 네가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5% 이거 다 해야 돼. 이제 요 요건이 지금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이제 지키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2월 과세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죠. 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배우자 2월 과세 내용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배우자 2월 과세 대상에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에 없었어요. 즉 이거는 2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2월 과세처럼 해가지고 세금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이제 시행령 개정안에다가 이걸 명문화 해가지고 요렇게 대한 여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해버렸죠. 자, 그래서 2월 과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A 아파트를 3년에 샀어요. 남편 단독 명의로. 얘가 5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얘를 배우자한테 바로 증여를 해버리자. 그러면은 증여세가 없겠죠. 6억 이하까지는 증여세 없으니까. 대신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4%. 그래서 5억, 요 당시 이제 5억이잖아요, 시가가. 보수적으로 5억으로 봐서 5억에 대한 4%, 즉 2천만 원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한 1년 정도 있다가 팔았는데 뭐 이때도 5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취득가 양도가 5억이니까 양도세 안 나오잖아요. 자, 쉽게 말해서 배우자를 한번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원쿠션 때려서 이렇게 세금을 줄였다 이거예요. 도관으로 삼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세 당국이 그런 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 경우에는 그냥 너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그냥 내가 봐버리겠다 해가지고 당초 취득가 얼마? 2억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네가 5억에 팔았지? 그러면 5억에서 2억을 빼고 취득세 이건 냈으니까 내가 필요경비는 인정해줄게. 가지고 2억 8천. 그냥 세부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에 있어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넘기죠. 그러면 증여세 나온다 안 나온다? 6억 이하는 안 나오죠. 또 분양권은 등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양권 받자마자 배우자가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되게 적으니까 양도세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령 배우자 이월 과세는 안 된다 하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당행위,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한 행위는 계산을 부인한다. 즉 인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세부담이 어, 어,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냥 했거든요. 물론 뭐 이제 된다고 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셔서 이제 그런 분한테 이제 가서 이제 상담하시고 진행하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봤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뭐죠? 시행령 개정안에 이제 명문화 시켜서 대상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이 정도 시기 되면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전에 좀 아주 그냥 막판에 하신 분도 아마 일부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배우자 이월 과세를 이렇게 5년 이내 매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5년을 보유하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주택이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내가 5년 이상 보유를 할까? 자, 이런 경우. 자, 잘 봐요. A 주택을 3억에 샀어요. 그리고 얘를 4억이 된 상태가 있고 이게 좀 지나서 5억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A 주택을 그냥 이 상태에서 쭉 가지고 있다가 요때 파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A가 3억에서 4억 됐을 때 배우자한테 한번 증여를 해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5년 이상을 보유를 해서 다시 이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증여 후 양도한 경우. 자, A가 4억이 됐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취득세는 4%잖아요. 그러니까 4억의 4%가 1억 6천 정도 아니, 16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5년 이상 지나서 4억에서 5억, 즉 양도 차익이 1억 정도 되잖아요. 이때 양도 차익이 1억이면은 세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물론 자세한 건 해봐야 되지만 이때 세금은 한 1,500 정도, 1,600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2천 정도로 잡았네요. 자,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이때 취득세 1,600 나오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 되죠? 3,600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3억에서 5억 됐을 때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때 세금 얼마 나온다? 양도차익 2억이죠. 2억이면 제가 한 4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4천만 원. 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해요? 이거는 한번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서 파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쵸? 5년 이내에 팔면 당초 취득가로 가버리지만 5년을 내가 만약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가능할 때 요렇게 하는 거죠. 5년 내가 버틸 수 있고 이때 취득세 4%지만 내가 낼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이 됐어요. 어, 대부분 판례 중에 배우자 판단을 실질이 아닌 서류상으로 판단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좀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혼 배우자도 역시 세대원에다가 포함이 된다라고 아예 명문화 시켰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준은 세대다. 그래서 뭐 A주택, B주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을 때는 남편, 아내, 뭐 이렇게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주택이 튀어나와 버리면은 막 흐트러져요. 그러면 상담 받은 거 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죠? 네. 자, 원래 여기서 쉬려고 했는데 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향후 절세 전략 여기 이제 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정세법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요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금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드린 게 다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 나름 어떤 경험하고 제 생각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제 생각은 정부가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는 세 번의 지금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들한테 권고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이 언제냐? 올해 6월 1일 그 전. 그리고 두 번째 타이밍은 2020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2019년 12월 31일. 그리고 세 번째는 21년 1월 1일 그 전.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자, 6월 1일은 아시겠지만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죠. 그래서 이날 하루만 내가 보유를 하더라도 1년치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4월달 공동주택 가격 발표가 나면 그때 공시지가가 좀 클 거고 그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이거 좀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올 거다. 두 번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죠.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이지만 9억 초가 넘어가면 고가주택 장특공 이거 80% 받으려면 거주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거주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올해 안 팔면 세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으로 팔아야 돼요. 실제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요. 강남에 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팔면 장특공 80% 받아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렇게 낸 세금이 아까 사례에 대해서는 얼마였어요? 2,500인가 그랬었죠. 그분은 한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도저히 거주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올해 이제 파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분은 다행이죠.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거 만약에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년에는 꽤 많은 세금을 내야 될 뻔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2년 거주를 할 그런 형편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올해 이제 파시는 거죠. 자, 마지막 타이밍은 언제예요? 21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왜? 다주택자 비과세,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모두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3주택 이상자들은 21년 1월 1일 이전에 뭔가 부담이 되신다면 그 이전에 뭔가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올해 6월 1일, 그리고 20년 1월 1일, 그리고 21년 1월 1일, 요 세 가지가 지금 정부가 권고하는 매도 타이밍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정부가 이런 매도 타이밍을 권고하느냐? 현재 정부의 이제 목적은 집값 안정화잖아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쪽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정부 정책, 세금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3기 신도시 그거 빨라봤자 몇 년이나 되겠어요. 꽤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5, 6년? 6, 7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좀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뭐 분양 일정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기존에 구축에서 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좀 짧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주택수로 한번 나눠보죠. 주택수로. 자, 내가 1주택자다. 주택수가 하나가 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따지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심플하죠. 자, 언제 취득했는지를 따져야죠. 즉, 규제지역 지정이 되기 전에 내가 취득했는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는가? 만약에 그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보유할 때 보세요. 재산세. 내가 그냥 1주택 실거주잖아요. 그냥 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동명의 하면 된다고요? 공동명의는 재산세 줄어들지 않아요. 종부세. 내면 축복이죠, 제가 봤을 때. 왜? 시가가 한 13억 이상 넘어야 되거든. 응.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시가가 13억 정도는 돼야 종부세 과표 겨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단 어떤 경우에만 있어요. 이게 공시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서 월세를 받아야지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나는 다른 데 가서 전세나 월세 살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몸테크라고 하죠. 몸테크. 자, 그리고 양도할 때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고가주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고가주택이면 아니면 상관이 없고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해봐야 돼요. 아, 내가 거주를 안 했어. 근데 2020년 나중에도 내가 거주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은 2020년 되기 전에 파셔야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나중에 언제라도 거주할 수 있고 거주를 했어.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주는 양도할 때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요때 거주 요건은 취득할 때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보셨죠? 취득일 때, 양도일 때 다 따져봐야 된다. 1주택자들은 요거 특히 빨간색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주택. 내가 2주택자다. 2주택자. 2주택자면 어떻게 한다? 자, 1번하고 2번 주택이 있는데 취득 시기는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자, 보유했을 때 재산세 이것도 그냥 내는 거예요. 왜? 내가 1번 주택에서 거주하고 2번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했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2개 이상일 때 된다 그랬잖아요. 2개 이상일 때. 자, 종부세 낼 수 있죠. 임대소득 월세 조심해야 되죠. 2주택이니까. 그쵸? 분리과세 되니까. 자, 양도할 때 잘 보세요. 자, 일시적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다?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매도해야 돼요. 당연히 고가주택 여기에 대한 것들은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무조건 비과세가 다는 아니라고 했죠. 언제 매도할 것인지,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그런 거 다 따져보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된다. 꼭 팔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죠? 자, 내가 3주택자다. 3주택자. 3주택자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텐데 취득 시기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취득했냐 안 했냐 요건 똑같죠. 아까 우리가 1번 주택, 2번 주택 본 거랑 똑같고 자, 보유했을 때 이때는 재산세 감면 가능하죠. 왜? 1번에서 실거주하고 2번, 3번을 등록해버리면은 재산세 감면 되잖아요. 그쵸? 자, 종부세 조심하셔야 돼요. 3주택이잖아요. 주택수가 3주택이니까 중과, 종부세 중과 조심해야 돼요. 세부담 상한도 300%로 늘어나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임대소득 조심하셔야 되죠. 월세, 간주임들을 모두 다 체크해요.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 자가주택 들어가요. 자, 그래서 월세, 간주임들을 모두 체크하셔야 되고. 자, 양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 하나 날리고 내가 남은 2개 대해서 일시적주택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21년 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당연히 고가주택에 대한 거는 1주택, 2주택인 경우에 다 똑같아요. 3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가치도 당연히 따지셔야 되고 자 내가 3주택 이상이다. 주택수가 좀 많이 있다. 당연히 취득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인지 후인지 당연히 따져야 되고요. 자 보유할 때도 아까 3주택하고 똑같아요. 재산세 감면 되지만 종부세 조심하셔야 되고 월세 간주임들을 모두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양도할 때 이렇게 주택수가 많을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막혀서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를 채운 후에 일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거 21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수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임대주택 등록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심해야 된다고요? 5%, 5%. 5%못 지키면은 이제 혜택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사실 이 외에도 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보유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그 보유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도 다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투자 성향, 되게 약간 좀 지르시는 분도 있고, 보수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고, 여기 쓴 것처럼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 아까도 예, 밑에 적어놨지만, 절세만 알아서는 안 되죠. 예, 투자 공부도 잘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히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약간 좀 느긋한 스타일인지 좀 약간 조급한 스타일인지 그것도 좀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좀 요즘에 돌아가는 환경 정부 정책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 알 게 많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미지 보시면 뭐죠?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횡단보도인데 여기 지금 빨간불이에요. 이 길을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양옆에 야심한 밤이고 차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건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요 옆에서 오는 어떤 차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와서 우리를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잘못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금이 이래요. 반드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좀 원칙대로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좀 하시면 좋겠고, 꼭 이렇게 좀 사고가 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욕심이 많고 포기할 건 좀 포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사전에, 즉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계약서 쓰고 나면 그거 만약에 계약 파기하려면 우리가 배액 배상하든지 좀 손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좀 점검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한 두 명 정도는 제가 볼 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만 아셔도요, 앞에 내용 하나도 몰라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계약서 작성 전에, 사고 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상담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세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온라인 강의 좋은 게 뭐예요? 복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 정해진 기간 내에 복습할 수 있는 부분 잘 들으시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뭐 검색창에서 제네시스 박을 검색하면, 이제 제거 블로그라던가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나올 건데,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계획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온라인 이런 방식이 아마 3월까지 좀 이렇게 좀 되고요. 4월부터는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플랫폼하고 좀 손을 잡아서 더 이렇게 좀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막 카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대응이 늦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하고 좀 잡아서 화질이라든가 좀 시스템도 좀 더 좋게 하고 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4월부터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좀 하다 보면 단점이 약간 좀 우리가 재래시장 가는 것보다 마트에 가면 좀 깔끔하고 좀 좋긴 한데, 마트에는 좀 덤이라는 게 없잖아요. 좀 야채나 채소 좀 더 받는 것도 좀 없고 할인되는 것도 좀 적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4월 되면은 좀 시스템은 좋아지지만 뭐 하다 보면 시스님 좀 기간 좀 더 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드릴 수 있고 좀 그런데 그런 거 좀 아마 이제 줄어들 것 같고 좀 되게 이제 체계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카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제 약간 여력이 좀 생기면 카페를 좀 더 이렇게 약간 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좀 쓰기 약간 좀 그랬던 것들 좀 다른 내용으로 카페를 좀 한번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블로그에 있는 글을 카페에 똑같이 가져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력을 잘 활용해서 유튜브에도 좀 도전을 해서 어, 제가 비록 세무사 자격증은 없어서 어떤 유료 상담은 못하지만 무료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상담이라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이 케이스는 뭐, 중요한 포인트가 뭐 A, B, C다. 그 A, B, C에 대해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어, 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세무 상담을 가서 좀 잘 받으시고, 그럼 시간 세이브가 되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비용도 주는 거잖아요. 세무사님도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제 주위에도 세무사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 뭐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양도소득세 상담하기가 꺼려지는 게 정보를 전부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꼭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오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저도 좀 미리 말씀드려서 그런 불필요한 사고를 좀 없애는데 좀 나름 일조하면 비록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좀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일반 여러분들과 세무사 전문가의 어떤 중간을 잇는 어떤 중간계 역할? 그걸 이제 유튜브 영상과 카페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검색창에서 제네시스 박으로 검색을 하면 아마 그런 채널들을 찾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나 다른 거에서도 많이 홍보할 테니까 어, 많이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정세법 특강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뭐 정규 과정, 특강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과 뵈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